자기 아들 죽었다고 며느리랑 핏덩이 같은 손녀를 길바닥에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있대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자기 가문의 대를 이을 핏줄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와서는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젊은 과부 얼굴에 끓는 찬물을 그대로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3월의 늦은 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줄기는 낡은 식당의 천막을 거칠게 때리며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석진곰탕. 간판의 불이 절반쯤 꺼진 오래된 식당 안에서 석진은 굳게 담은 입술로 끈적해진 식탁 위를 닦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과 피로에 짓눌려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은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 차가웠다. 주방 구석에서는 그의 안에 해숙이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주무르며 고통스러운 숨을 삼켜내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통이었다. 영업을 마감하려 석진이 입구에 잠금 장치로 손을 뻗으려는 찰나 식당의 낡은 유리문이 힘겹게 열리며 틈새로 매서운 비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석진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의 낡은 코트는 이미 빗물을 한가득 머금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입술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겨우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할인이 엄마의 젖은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쥐고 서 있었다. 영업 끝났습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동정심이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억양이었다.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걸음으로 석진을 향해 다가왔다. 저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식사를 조금만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덜덜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얇은 손가락 사이에 쥐어진 것은 거리의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이 분명해 보이는 심하게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다. 석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식당 개업 초기에 돌렸던 낡은 홍보용 전단지였다. 무료 식사권이나 할인 쿠폰조차 아닌 그저 식당의 위치가 적힌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다. 이건 그냥 전단지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쿠폰이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장사는 이미 접었습니다. 석진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식탁을 닦기 시작했다. 차가운 거절의 말이 식당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다. 참담함과 수치심이 섞인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할인의 손을 이끌고 다시 그 끔찍한 폭우 속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주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김을 바라보던 할인의 시선이 석진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아이의 눈동자는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곰탕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아이의 시선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갈망 그 자체였다. 석진은 그 작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호흡이 멈추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무릎을 쥐고 있던 해숙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젖은 신발을 번갈아 보더니 석진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여보, 애가 얼어 죽겠어요. 밖은 비바람이 치는데 어딜 가라고요. 해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석진은 짧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빈자리에 앉으쇼. 무뚝뚝하게 툭 던져진 한마디에 수지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이내 해숙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해숙은 마른 수건을 가져와 할인의 젖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수지는 멍한 눈으로 주방에서 등 돌린 채 요리하는 석진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았다. 식당 안에는 곰탕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열기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석진은 도마 위에 큼직한 소고기, 수육을 올리고 평소 손님들에게 나가는 양의 2배가 넘는 고기를 거침없이 썰어냈다. 커다란 뚝배기 2개의 고기를 산처럼 쌓아 올린 그는 뽀얗게 우러난 뜨거운 진국을 넘치도록 가득 담아냈다. 잠시 후 뚝배기 주변으로 맹렬하게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와 함께 거대한 곰탕 2그릇이 수진과 할인의 식탁 위에 놓였다. 진하고 고소한 고기, 냄새가 차갑게 식어있던 모녀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쌌다. 수진은 눈앞에 놓인 엄청난 양의 음식과 고기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정말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버리기 아까운 국물이라서 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그냥 드쇼. 석진은 수진의 눈을 피한 채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주방 구석으로 돌아가 팔짱을 끼고 섰다. 해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인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아이의 얼굴에 번지는 안도감과 경이로움에 수진의 가슴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아려왔다. 수진은 자신의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뽀얀 곰탕 국물을 떠 마셨다. 진하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식도를 녹이는 순간 수지는 전신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온기가 아니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 시어머니 미경의 서늘한 저주와 함께 빗속으로 내쫓겼던 그날 밤의 참혹한 기억이 뜨거운 국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마저 잃어버린 채 거리를 헤매던 그녀에게 생면부지의 노인이 내어준 이 묵직하고도 진득한 한 그릇은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본 유일한 구원이자 위로였다. 수진의 손에서 숟가락이 속절없이 미끄러졌다. 숟가락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남겼다. 그녀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의자에서 무너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수지는 거칠어진 양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싸쥐었다. 이내 그녀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이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짐승 같은 오열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채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원망과 감사가 뒤섞인 바닥까지 추락해본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슬픔이었다. 갑작스러운 수진의 무너짐에 석진과 해숙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빗소리만이 거세게 몰아치는 식당 안에서 두 노부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젊은 여자의 굽은 등을 그저 충격 속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오래된 곰탕집의 차가운 바닥 위로 세 사람의 끊어질 듯한 인연이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서서히 얽혀들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수지는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에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얼룩진 벽지와 낡은 상자들이 쌓여있는 비좁은 창고방이었다. 바닥에 깔린 얇은 요이불은 냉기를 온전히 막아주지 못했지만 어젯밤 빗속에서 느꼈던 뼛속까지 시린 추위에 비하면 이곳은 천국과도 같았다. 그녀의 품 안에서는 할인이 새근거리며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키자 방구석에서 매캐한 연고 냄새가 풍겨왔다. 해숙이었다. 그녀는 퉁퉁 부어올라 형태조차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양쪽 무릎에 진통 연고를 문지르고 있었다. 고통을 참아내려 꽉 깨문 입술 사이로 옅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모습을 본 수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 큰 실례를. 해숙은 연고를 바르던 손을 멈추고 수진을 향해 따뜻하지만 피로가 묻어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밤새 비가 그리 쏟아졌는데 어린 것을 데리고 길바닥에서 잘 뻔했잖우. 사연이 꽤 깊어 보이던데. 그 부드러운 위로의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억눌린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시어머니 미경은 남편의 병원비로 생긴 빚을 모두 수진의 탓으로 돌렸다. 미경은 수진을 가문에 수치라며 모욕했고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그녀와 할인을 맨몸으로 길거리에 내쫓았다. 친정마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수진에게 세상은 거대한 절벽과도 같았다. 이야기를 마친 수진이 눈물을 닦아내며 짐을 챙기려 할 때였다. 닫혀있던 창고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석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무뚝뚝한 시선이 눈물 자국이 선명한 수진의 얼굴과 바닥에 누워있는 할인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다. 석진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빛바랜 앞치마를 수진의 발치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밥값은 몸으로 때우쇼.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 같아 보이니 주방일이든 홀서빙이든 밀린 밥값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 수진은 바닥에 놓인 앞치마와 석진의 굳은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것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녀에게 던져진 구명줄이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집어들며 바닥에 엎드릴 듯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죽으림을 다해 하겠습니다. 석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넓은 등 너머로 곰탕을 끓이는 묵직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점심시간 석진 곰탕은 인근 공사장의 인부들과 나이 지긋한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다. 식당 안은 매캐한 땀 냄새와 구수한 고기 냄새가 뒤엉켜 있었고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수지는 석진이 내어준 앞치마를 단단히 졸라매고 식당을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식당 일은 처음인지라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는 손은 불안하게 떨렸고 주문을 헷갈려 손님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며 연신 사과했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그 바쁜 와중에 창고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던 할인이 식당 홀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아이의 눈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들어왔다. 할인은 엄마를 돕겠다는 생각에
빈 테이블에 놓여있던 돌돌 말린 물수건 하나를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던 덩치 큰 인부에게 다가가 물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쓰세요. 하지만 인부는 이미 술에 취해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였다. 그는 불쑥 시야에 들어온 어린아이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건 식당에 웬 꼬맹이가 알짱거려. 정신 사납게. 남자의 굵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식당 안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놀란 할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아이의 눈동자에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 차올랐다. 다른 테이블에 국밥을 내려놓던 수진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뭘 몰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할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남자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다. 남자가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려던 순간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석진이 다가왔다. 석진은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국자를 남자의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묵직하게 내려놓았다. 석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수십 년간 불 앞에서 칼을 쥐고 살아온 노인의 서늘한 기백에 남자는 입술을 달싹거리다 이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석진은 짧은 시선으로 수진과 할인을 확인한 뒤 다시 주방으로 묵묵히 돌아갔다. 수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할인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폭풍 같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식당에 잠시 정적이 찾아왔다. 수진이 끈적해진 식탁을 행주로 훔치고 석진이 카운터에 앉아 그날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유리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식당 안을 진동시켰다. 들어온 사람은 낡은 식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었다. 건물주 명자였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고 뾰족한 구두굽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찍어댔다. 명자는 카운터에 앉은 석진을 향해 걸어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의 얼굴 앞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졌다. 서류 봉투가 미끄러지며 장부 위로 흩어졌다. 석진 영감, 내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했지. 이 구질구질한 동네도 이제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명자의 목소리는 얇고 날카로웠다. 주방에서 무릎을 주무르던 해숙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수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걸레질을 멈췄다. 석진은 장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고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월세 올린 지 반년도 안 됐소. 명자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반년이나 기다려줬잖아. 다음 달부터 월세 정확히 2배로 올릴 거니까 알아서 방 빼든지 돈을 맞추든지 해. 그리고 저기 벽에 붙은 역겨운 곰팡이들 좀 어떻게 안 돼. 건물값 떨어지게 진짜. 명자의 시선이 식당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수진과 할인에게 향했다. 그녀의 미간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이제는 웬거지 같은 것들까지 주워다가 식당에 들이나 보내. 고아원 차렸어. 내일 모레 쫓겨날 주제에. 명자의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가 되어 식당 안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해숙이 벌벌 떠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고 수지는 할인의 귀를 막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장부 위에 놓여있던 석진의 투박한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며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고 있었다. 명자의 모욕적인 폭언이 식당 안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그녀는 코끝을 찡그리며 마치 전염병 환자들을 보듯 수진과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침 수진은 방금 버무린 붉은 깍두기가 가득 담긴 커다란 스테인리스 쟁반을 두 손으로 힘겹게 들고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명자는 눈엣 가시 같은 수진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려 하자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코로 쟁반의 밑바닥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찼다. 무거운 쟁반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날카롭고 파괴적인 마찰음이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범벅된 깍두기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진득한 김치 국물이 명자의 값비싼 모피 코트 끝자락과 구두 위로 얼룩을 남겼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이 붉게 물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깍두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모멸감에 손끝이 잘게 떨렸지만 자신 때문에 은인인 노부부의 식당이 더 큰 공영에 처할까 두려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사모님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닦아드리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바닥에 처박은 채 명자의 구두를 앞치마로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명자는 역겹다는 듯 발을 뒤로 빼며 수진의 어깨를 발끝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중심을 잃은 수진이 엎어지며 차가운 타일 바닥에 이마를 부딪혔다. 어딜 더러운 손을 대 이 구두가 내깟 년이 평생 홀서빙을 해도 살 수나 있는 물건인 줄 알아. 당장 세탁비 내놔. 명자의 악다구니가 끝을 모르고 치솟았다. 주방에서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해숙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다가왔다. 그녀는 수진을 감싸 안으며 명자를 향해 애원했다. 사모님 제발 고정하세요. 이 새댁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제발 어린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해숙이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빌었지만 이성을 잃은 명자의 눈에는 늙고 병든 노인의 간절함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비켜 이 늙은이야. 냄새나는 곰탕이나 끓이면서 평생 내 건물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명자는 날카로운 비명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해숙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쳐냈다. 관절이 망가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해숙은 짚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바닥으로 맥없이 고꾸라졌다. 수진이 비통한 목소리로 해숙을 부르며 부축하려 애썼고 구석에 숨어있던 하리는 공포에 질려 숨죽여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방에서 묵묵히 곰탕을 끓이던 석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죽음처럼 깊고 서늘한 고요함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석진은 두꺼운 주방 수건을 집어들고 가스불 위에서 맹렬하게 끓고 있는 가장 큰 뚝배기 하나를 맨손으로 감싸쥐었다. 펄펄 끓어오르는 회백색 국물이 뚝배기 밖으로 넘쳐 흐르며 지옥의 가마솥 같은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천천히 명자를 향해 다가갔다. 석진의 눈빛에서 형언할 수 없는 살기를 읽어낸 명자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명자의 코앞까지 다가간 석진은 단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양손에 들고 있던 끓는 뚝배기를 명자의 구두 앞코에서 불과 한 뼘도 떨어지지 않은 바닥을 향해 전력으로 내리꽂았다. 두꺼운 사기 그릇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폭탄처럼 산산조각 났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국물과 뜨거운 고기, 기름 그리고 날카로운 뚝배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폭발하듯 튀어 올랐다. 뜨거운 국물 몇 방울이 명자의 스타킹에 닿자 그녀는 짐승처럼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 속에서 석진이 명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끓는 국물보다 뜨거웠고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내 식당에서 내 식구 몸에 손을 대는 새끼는 그게 누구든 이 뚝배기처럼 대가리를 깨버릴 거다. 월세는 내일 아침 내년 계좌로 정확히 2배 꽂아 넣을 테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식당에서 꺼져. 죽음의 공포를 느낀 명자는 찢어진 모피 코트를 움켜쥔 채 바닥을 기듯이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턱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악독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두고 봐. 이다 쓰러져가는 개밥통 같은 식당. 내가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버릴 테니까. 명자는 도망치듯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매캐한 수증기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석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맺힌 자신의 주먹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뚝배기 파편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수지는 황급히 해숙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는 엎질러진 깍두기를 마저 치우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훔쳤다. 잔혹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숨 막히는 정리 시간이 이어졌다. 그때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할인이 식당 중앙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아이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닿은 곳은 낡고 누렇게 변색된 냉장고의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뽀얀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작은 액자 하나가 위태롭게 올려져 있었다. 방금 전 명자가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진열장을 쳤을 때 뒤에 숨겨져 있던 액자가 앞으로 밀려 나온 것이었다. 하리는 짧은 손가락을 들어 그 액자를 가리켰다. 엄마, 저기 사진 속에 있는 예쁜 언니는 누구야? 아이의 티 없이 맑고 순진무구한 질문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빗자루를 쥐고 있던 석진의 굵은 손등에 푸른 핏대가 기괴하게 솟아올랐다. 파편을 줍던 수지는 공기가 갑자기 진공 상태로 변한 듯한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의자에 기대어 거친 숨을 고르던 해숙의 호흡이 완전히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냉장고 위 먼지 쌓인 액자에 닿자 그녀의 눈동자가 극도의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이 낡은 식당 안에서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영원히 묻어두어야만 했던 절대적인 금기였다. 침묵 속에서 석진의 구분등이 사시나무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래된 곰탕집에 감춰져 있던 피투성이의 과거가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마침내 끔찍한 민낯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니스봄차이 할인의 작은 손끝이 가리킨 액자는 이 낡은 곰탕집에 멈춰버린 시계를 상징하는 묘비와도 같았다. 식당 안의 공기는 마치 차가운 심해의 밑바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석진은 빗자루를 쥔 채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경직되어 있었다. 해숙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급하게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냉장고 위에 반쯤 걸쳐진 먼지 쌓인 액자를 품에 안 듯 다급히 숨겼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슬픔이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가. 그냥
아주 오래된 사진이야. 해숙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황급히 창고방으로 몸을 숨겼다. 석진 역시 깨진 뚝배기 파편을 치우는 내내 단 한마디의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날카롭게 식당 안을 짓눌렀다. 그날 밤 셔터가 내려진 어두운 식당 안, 할인이 곤히 잠든 후 수지는 욱신거리는 무릎에 약을 바르던 해숙의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앉았다. 낮에 그 기이하고 숨 막히던 정적의 이유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모님, 낮에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할인이가 철이 없어서. 수진의 조심스러운 사과에 해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숙의 주름진 손이 품속에서 낮에 숨겼던 그 낡은 액자를 천천히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양갈래 머리를 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5살 남짓의 여자아이가 담겨 있었다. 우리 수아란다. 살아있었다면 아마 내 또래쯤 되었겠구나. 해숙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과거의 조각들은 수진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30년 전의 맑은 봄날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동녀 수아는 늘 불 앞에서 고생하는 아빠를 위해 꽃을 꺾어주겠다며 식당 앞을 뛰쳐나갔다. 아이가 향했던 곳은 길 건너편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공사장 공터였다. 그리고 그 노란 꽃을 향해 달려가던 작은 몸은 속도를 줄이지 못한 대형 덤프트럭 아래에서 참혹하게 으스러지고 말았다. 석진이 이 피투성이가 된 딸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던 날 그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는 딸이 죽은 거리에 낡은 식당을 떠나지 못했고 속죄하듯 30년 동안 매일 새벽 끓는 가마솥 앞을 지켰다. 수아의 사진을 보는 것조차 견디지 못해 액자를 엎어둔 채 석진은 자신을 철저한 지옥 속에 가두고 살아온 것이었다. 그 양반은 아직도 그날의 봄을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보면 심장이 멎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게지. 해숙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수진 역시 소리 없이 오열했다. 자신이 받은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참회와 다름없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수지는 굳게 다짐했다. 자신을 살려준 이 식당과 노부부를 이제는 자신이 지켜내야만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밤새워 직접 그린 커다란 간판을 식당 앞 유리창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글씨. 아이 동반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용 미니 곰탕 무료 제공. 그것은 건물주의 협박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식당을 살리기 위한 수진의 필사적인 승부수였다. 처음에는 석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반대하는 듯했으나 수진의 결연한 눈빛과 해숙의 무언의 동의 앞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절박한 노력은 기적처럼 통하기 시작했다. 아기띠를 맨 젊은 엄마들과 유모차를 끄는 부부들이 하나둘씩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고급 식당에서도 눈치를 보며 밥을 먹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아이가 조금 울거나 칭얼거려도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수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맑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석진은 퉁명스러운 표정 뒤에 숨겨진 정교한 솜씨로 어린아이들이 먹기 좋게 고기를 잘게 찢어낸 특별한 곰탕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변화는
뜻밖의 충돌을 불러왔다. 점심시간이 한창이던 무렵 식당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나왔다. 매일 찾아오던 택시기사 출신의 단골 손님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이었다. 아줌마 밥 먹는데 애새끼들이 빽빽 울어대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노키즈존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딜 애? 엄마들을 잔뜩 끌어들여서 장사를 망쳐 남자의 거친 호통에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진이 황급히 달려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지만 남자의 화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테이블을 탕탕 치며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그때 주방에서 칼질을 하던 석진이 앞침에 젖은 손을 거칠게 닦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크고 다부진 체구가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싫으면 당장 나가쇼. 어린아이들이 마음 편히 밥 한 술 못 드는 식당이라면 나도 장사 접을 테니까. 밥값은 안 받을 테니 당장 문 박차고 나가시오. 석진의 얼음 같은 선언에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택시 기사들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삿대질을 하다가 결국 석진의 서늘한 기백에 밀려 욕설을 내뱉으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젊은 엄마들은 감동 어린 시선으로 석진과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날 저녁 동네 지역 커뮤니티에는 아이에게 진심인 따뜻한 곰탕집이라는 글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다. 식당은 며칠 만에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기 시작했다. 수진의 뺨에 오랜만에 희망찬 미소가 번지던 무렵이었다. 저녁 장사 준비를 위해 식당 문 앞을 청소하고 있던 수진의 귓가로 이 낡은 달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배기음 소리가 들려왔다. 최고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곰탕집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량의 유리창은 짙게 선팅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려 뒷좌석의 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그리고 길게 뻗어나온 뾰족한 명품 구두,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거대한 선글라스를 쓴 노부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수지는 그 여자의 턱선과 붉은 립스틱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들고 있던 빗자루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어머니 미경이었다. 미경은 선글라스 너머로 기름때가 낀 곰탕집의 초라한 간판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빗자루를 떨어뜨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수진을 발견하자 그녀의 붉은 입술이 차갑고 섬뜩한 호선을 그렸다. 찾았다. 내 핏줄 훔쳐 달아난 천박한 년. 미경의 구두, 구비 시멘트 바닥을 지식이며 수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미경의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낡은 곰탕집의 시멘트 바닥을 불길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진한 소기름 냄새에 노골적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화려한 실크 스카프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이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 시궁창에서 내 핏줄이 숨을 쉬고 있었다니. 수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다.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미경은 식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를 비서에게 닿게 한 뒤에야 우아한 자태로 내려앉았다. 주방에서 솥을 젓고 있던 석진과 구석에서 채소를 다듬던 해숙의 시선이 동시에 미경에게 쏠렸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미경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싸늘하게 수진의 전신을 올감했다. 어머니, 그 천박한 입술로 함부로 내 직함을 부르지 마. 내년이 내 아들 잡아먹고 도망친 순간부터 넌 우리 집안의 저주이자 쓰레기일 뿐이니까. 미경의 모욕적인 언사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튕겨 비서에게 서류 봉투를 가져오게 했다. 두툼한 봉투가 테이블 위로 던져졌다. 본론만 말하지. 할인이 당장 내놔. 수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할인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것은 바로 미경 자신이었다. 병든 아들이 죽자마자 빚더미를 수진에게 떠넘기고 아이마저 가문의 짐이라며 한겨울 폭우 속으로 내쫓았던 악마 같은 여자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이를 쫓아낸 건 어머니셨잖아요. 그때는 핏줄도 뭣도 아니라고 다신 눈앞에 띄지 말라며 버리셨으면서 수진이 끓어오르는 원망을 토해내자 미경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상황이 변했거든. 내 둘째 아들 부부가 불임 판정을 받았어. 우리 가문에 대를 이을 핏줄이 필요한데 남의 씨를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 핏줄인 할인이는 내가 데려가마. 저기 있는 돈이면 내년이 평생 이 시궁창 식당에서 국밥을 나르지 않아도 될 테니 잔말 말고 당장 애 데려와.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요구였다. 자신들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아이를 빼앗아 가겠다는 선언에 수진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미경의 앞을 가로막았다. 절대 안 됩니다. 할인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제 딸은 제가 지킵니다. 당장 나가세요. 수진의 단호한 거절에 미경의 눈썹이 실룩거렸다. 평생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며느리가 감히 고개를 쳐들고 반항하자 미경의 자존심에 깊은 금이 갔다. 미경은 자리에 앉은 채로 눈앞에 놓여 있던 뜨거운 옥수수 수염차가 담긴 스테인리스 물컵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끓는 점이 가라앉지 않은 뜨거운 찬물을 수진의 안면을 향해 사정없이 끼얹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천박한 년 뜨거운 물이 수진의 얼굴과 목덜미를 강타했다. 수진은 비명을 삼키며 두 손으로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같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물과 찬물이 뒤섞여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그 끔찍한 만행을 목격한 주방 쪽에서 무언가 둔탁하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났다. 석진이 쥐고 있던 무소의 국자를 집어 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석진이 주방 밖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며 걸어 나오기도 전에 채소 다듬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해숙이 먼저 바람처럼 튀어나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걷는 늙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하고 폭력적인 속도였다. 해숙은 얼굴을 감싸 쥐고 우는 수진을 지나쳐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미경의 코앞까지 단숨에 다가갔다. 미경이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였다. 해숙의 거칠고 투박한 오른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리고 미경의 화려하게 화장한 왼쪽 뺨을 전력으로 후려갈겼다. 고기가 썰리고 뼈가 부서지는 주방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늙은 식당 여주인의 피 끓는 따귀였다. 단단한 손바닥이 살과 뼈를 강타하는 소름 끼치는 파여름이 텅 빈 식당을 찢어지듯 울렸다. 미경의 고개가 흉하게 꺾였고 그녀의 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처참하게 낮아빠졌다. 비싼 명품 선글라스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비서가 기겁하며 달려와 미경을 부축하려 했지만 미경은 엎어진 채로 뺨을 부여잡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 터진 곳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이 미친 늙은이가 감히 내 얼굴을. 미경이 피 섞인 비명을 지르며 도끼 어린 눈으로 해숙을 올려다 보았다. 하지만 해숙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평소에 온화하고 병약하던 노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다른 어미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꺼내든 야차 같은 살기가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이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연하. 해숙의 목소리는 깊은 땅 속에서 끌어올린 듯 낮고 기괴하게 울렸다. 돈 몇 푼 쥐고 있다고? 사람 목숨이 네 장난감인 줄 아느냐? 피덩이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씨바디 도구로 쓰겠다고 남의 자식을 빼서 내년이 쏟아부은 이 뜨거운 물이 저 어린 어미 가슴에 얼마나 끔찍한 대못을 박았는지 네가 알아? 해숙은 주방 도마 위에 꽂혀있던 큼직한 식칼의 손잡이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미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식구 몸에 손을 대고 내 식당에서 남의 새끼를 훔쳐 가려는 여는 그게 누구든 이 자리에서 칼로 다져서 가마솥에 쳐넣어 버릴 거다. 당장 네 발로 기어나가지 않으면 다음엔 뺨따기로 안 끝나. 석진 역시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해숙의 옆에 나란히 섰다. 두 노부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노와 죽음을 불사한 기백 앞에 미경의 비서는 공포에 질려 미경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다. 미경은 피 묻은 입술을 덜덜 떨면서도 수진과 노부부를 번갈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너희들, 내가 이 모욕을 잊을 줄 알아. 이 쓰레기장 같은 식당 포크레인으로 형체도 없이 짓밟아 주마. 그 애는 내 핏줄이야.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발겨서라도 데려갈 테니 두고 봐. 미경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화려한 세단이 미친 듯한 굉음을 내며 도망치듯 골목을 벗어났다. 정막이 내려앉은 식당 안, 수지는 엎드린 채 서럽게 오열하고 있었고 해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석진은 말없이 다가와 수진의 화상 입은 뺨에 차가운 물수건을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그날 저녁 곰탕집에 낡은 유리창 너머로 시커먼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었다. 미경이 남긴 잔혹한 경고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돈과 권력을 쥔 악마가 밑바닥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 거대한 폭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미경이 뺨을 맞고 쫓겨난 그날 밤 이후 낡은 곰탕집 주변에 공기는 눈에 띄게 살벌해졌다. 미경은 자신의 모욕을 피로 갚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개발 철거 용역업체의 무리에게 거액을 찔러주며 석진 곰탕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것을 지시했다. 건물주 명자 역시
미경의 검은 돈을 받아먹고는 합법적인 강제 퇴거 절차를 빙자해 용역들의 폭력을 묵인하기로 합의했다. 며칠 뒤 식당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저녁 장사를 위해 육수를 끓이던 석진의 시야에 골목 어귀부터 몰려드는 시커먼 그림자들이 들어왔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팔뚝에 험악한 문신을 새긴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 대여섯 명이 식당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들은 담배 꽁초를 픽픽 뱉어내며 출입구 앞에 진을 쳤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험악한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내기 시작했다. 이 건물 곧 철거 들어갑니다. 밥 먹다 대가리에 시멘트 맞기 싫으면 딴 데 가서 처먹어. 용역들의 으름장에 놀란 손님들은 겁에 질려 발길을 돌렸고 곰탕집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렸다. 식당 안에서 깍두기를 담그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할인을 서둘러 창고방에 밀어넣고 문을 굳게 잠갔다. 용역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식당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흙 묻은 작업화를 신은 채 식당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테이블 위로 침을 뱉었다. 어이 놓친 애들. 건물주가 방 빼라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려? 그리고 저기 저 도망친 며느리 년이랑 애새끼 미경 사모님이 아주 애타게 찾으시던데 좋은 말로 할 때 애 데리고 당장 우리 차에 타. 우두머리에 말해. 수지는 호흡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미경의 지시대로 할인을 강제로 납치하려 온 것이 분명했다. 수진이 뒷걸음질을 치며 도마 위에 놓인 칼 쪽으로 손을 뻗으려 할 때였다. 석진이 무거운 걸음으로 주방에서 나와 우두머리 앞을 가로막았다. 내 식당에서 장사 방해하지 말고 꺼져. 석진의 건조한 목소리에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석진의 어깨를 툭툭 밀어쳤다. 이 영감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네들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려. 우두머리가 턱짓을 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용역들이 일제히 식당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식탁을 때려 부수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고 애써 끓여놓은 곰탕 뚝배기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해수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수지는 할인이 있는 창고방 앞을 온몸으로 막아선 채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다.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가는 식당 한가운데서 수지는 극심한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과 딸 때문에 이 선량한 노부부의 평생이 담긴 터전이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수지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며 우두머리를 향해 울부짖었다. 그만하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미경 어머니한테 갈 테니까 제발 이분들 식당은 건드리지 마세요. 수진이 스스로 용역들의 발밑으로 걸어가려던 순간 누군가의 억센 손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어 뒤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석진이었다. 석진의 눈빛은 전에 없이 섬뜩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을 해수개 곁으로 밀어넣은 뒤 주방 구석에 낡은 가스통 옆에 세워두었던 녹슨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30년 전 딸 수아를 치어 죽인 덤프트럭 운전사를 죽여버리겠다며 밤새워 갈았던 원한의 쇠파이프였다.
석진은 쇠파이프를 질질 끌며 천천히 용역들을 향해 걸어 나갔다. 쇠붙이가 시멘트 바닥과 마찰하며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식당 안을 소름 끼치게 울렸다. 수아 엄마, 석진이 등 뒤에 해숙을 부르는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아이 눈 가려. 석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용역의 무릎을 쇠파이프로 전력으로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용역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놀란 우두머리가 강목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석진은 70을 바라보는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하고 잔혹하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평생 가마솥 앞에서 단련된 그의 굵은 팔뚝은 용역들의 뼈와 살을 무자비하게 타격했다. 용역들이 피를 흘리며 주춤하는 사이 밖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소 이 곰탕집에서 자주 식사를 하던 인근 파출소의 순찰차들이 폭력 사태 신고를 받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경찰들이 삼단봉을 빼들고 식당 안으로 들이닥치자 용역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달아나려 했다. 경찰과 용역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 난장판 속에서 우두머리는 석진의 매서운 타격에 피가 터진 입술을 닦아내며 원한에 찬 눈으로 석진과 수진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는 경찰에게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오늘만 날이 아니야 이 노친네야. 사모님이 당신들 목숨줄 다 끊어놓을 거라고 했어. 특히 저 계집애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경찰차가 용역들을 싣고 떠난 뒤 식당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깨진 유리와 엎어진 국물, 부서진 식탁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석진은 피가 묻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주먹에서는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며 석진의 피 묻은 손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닦아내려 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떠났어야 했는데. 석진은 수진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빼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며 평소의 퉁명스러운 목소리 대신 한없이 깊고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가족이 집을 버리고 어딜까? 넌 내 식구다. 누가 네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이 목숨 걸고 그 새끼 지옥까지 끌고 갈 테니까 울지 마라. 그 묵직한 선언에 수진과 해숙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다. 핏방울이 흩뿌려진 낡은 곰탕집 바닥 위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하고 처절한 연대로 묶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맹세 위로 다음날 닥쳐올 거대하고 참혹한 비극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고 있었다. 미경의 표적이 어른들을 넘어 가장 약하고 취약한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참하게 부서진 곰탕집의 밤이 지나고 폭력 사태의 여파는 뜻밖의 방향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처참하게 박살난 석진 곰탕의 내부 사진과 함께 어젯밤 용역들이
노부부와 어린 모녀를 위협했던 만행이 상세히 적힌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건을 목격했던 인근 주민들과 경찰들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대기업 며느리 출신인 미경과 악덕 건물주 명자의 끔찍한 갑질과 용역 폭력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회적 공분으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낡은 곰탕집을 돈과 권력으로 짓밟으려 한 자본가의 횡포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명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욕설과 해명 요구로 초토화되었고, 그녀가 소유한 다른 상가들 앞에서는 주민들의 불매 운동과 1인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점심 깨진 유리창에 비닐을 덧대고 임시로 장사를 재개한 곰탕집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식당 앞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노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이었다. 어떤 이는 후원금을 내밀었고, 어떤 젊은이들은 앞치마를 메고 자진해서 깨진 식기들을 치우고 바닥을 청소했다. 수지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온정에 목이 메어 눈물만 흘렸고, 무뚝뚝한 석진조차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묵묵히 곰탕을 끓여냈다. 반면 화려한 저택의 응접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경은 신경질적으로 와인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이 천박한 개돼지들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미경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론사들까지 취재를 위해 저택 앞을 서성이자 그녀의 콧대 높은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이대로라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회사 경영진인 첫째 아들의 위치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무식한 용역들을 동원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미경은 깨진 와인잔의 파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더 악독하고 교묘한 계획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어른들을 물리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면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면 될 일이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놨고 음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어린이집 위치 파악했어. 언론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그 아이는 내 핏줄이야. 내 권리로 데려오는데 법 따위가 무슨 상관이야. 그날 오후 식당은 여전히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테이블을 치우고 해숙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도왔다. 밀려오는 손님들 덕분에 미경의 공포는 잠시 잊혀진 듯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아침 일찍 할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던 순간 평소와 달리 유난히 자신을 꼭 끌어안으며 떨어지지 않으려던 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가장 바쁜 점심 장사가 끝을 보일 무렵이었다. 수진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할인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었다. 수진은 급히 빈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네, 원장님. 수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원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극도로 당황해하며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 할인이 어머니, 이걸 어쩌면 좋아요. 순간 수진의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핏기가 가셨다. 원장님, 무슨 일입니까? 할인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할인이 친할머니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셔서 어머니가 식당 일로 바빠서 대신 데리러 왔다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들이미시는 바람에 저희 선생님이 그만 할인이를 채 태워보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방금 그분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어머니, 지금 할인이 그쪽으로 간 건 맞나요? 수화기 너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부딪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에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미경이 남겼던 잔혹한 경고가 뇌리를 강타했다. 그 애는 내 핏줄이야.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발겨서라도 데려갈 테니 두고 봐. 수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얼어붙은 수진을 발견한 해숙이 다급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수진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해숙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할인이가 미경 어머니가 할인이를 납치해 갔어요. 어린이집에서 할인이를 데려갔대요. 그 비통한 절규에 곰탕집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방에서 국자를 씻고 있던 석진의 동작이 그대로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길 건너편 공터로 사라졌던 작은 딸 수아의 뒷모습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석진이 손에 쥐고 있던 무소에 국자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냈다. 수지는 앞치마를 풀어던진 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식당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석진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가스불을 끄지도 않은 채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선 야수처럼 주방을 뛰쳐나와 수진의 뒤를 쫓았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진실이 숨어있는 잿빛 하늘 아래로 두 사람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극의 시계는 이미 파국을 향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수지는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뜨거운 바닥의 열기가 발바닥을 태우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할인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미경을 향한 맹렬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뒤따라 달려 나온 석진이 택시를 잡아 세웠고 두 사람은 미경의 저택이 있는 강남의 부촌을 향해 질주했다. 택시 안에서 석진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수지는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차창 밖만 노려보고 있었다. 30분 남짓한 시간이 마치 30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거대한 철문으로 둘러싸인 미경의 저택 앞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돈을 지불하는 석진을 기다릴 새도 없이 차에서 뛰쳐나갔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굳게 닫힌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다. 문 열어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당장 내 딸 내놔, 내 딸 돌려내. 소란을 듣고 나온 경비원들이 수진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경비원들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미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수진의 몰골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었다. 꼴 좋다. 진작 내 말 들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지. 이제라도 네 새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면
저 더러운 바닥에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내 아들 내외에게 양녀로 보내는 것 정도는 고려해 줄 테니. 미경의 말에 수지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악마 수지는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미경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미경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었고 비서와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면서 저택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미친년이 미경 역시 악을 쓰며 수진의 뺨을 후려쳤다. 두 여자의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지던 그 순간 뒤늦게 도착한 경찰차와 함께 미경의 둘째 아들 내외가 탄 차가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두 사람을 뜯어말리고 있는 와중에 미경의 둘째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다급하게 속삭였다. 어머님 아직 아이 도착 안 했습니다. 비서님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이가 없어진 뒤였다고 합니다. 그 말에 수진뿐만 아니라 난투극을 벌이던 미경의 눈조차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미경은 비서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애를 못 데려왔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비서는 울상이 되어 해명했다. 저희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아이가 갑자기 혼자서 울면서 어린이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말릴 틈도 없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제 발로 어머니께 돌아간 줄 알고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잿빛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폭우로 변한 빗줄기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수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미경이 할인을 납치한 것이 아니었다. 할인은 제 발로 그 낯선 동네의 위험한 도로 위로 혼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뇌리 속에서 어젯밤 할인과 나눴던 대화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인은 수진의 품에 안겨 나지막이 속삭였었다. 엄마 어제 식당 부순 나쁜 할머니 때문에 석진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 보여. 내가 할아버지 웃게 해줄 거야. 수아 언니가 못 줬던 노란 꽃 내가 대신 꺾어서 선물해 줄래.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석진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었던 할인의 순수한 진심이었다. 수진의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빗물이 흥건한 바닥에 주저앉았다. 개나리 밭. 수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단어에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석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어제 해숙이 수진에게 들려주었던 수아가 죽었던 바로 그 장소. 30년 전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바로 그 공사장 콩터. 그곳은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를 위해 높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채 굴착기와 중장비들이 흙을 파헤치고 건물을 부수고 있는 위험천만한 철거 현장이었다. 석진의 귓가에 30년 전의 그날처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금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소리였다. 석진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앞에 30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수아의 마지막 모습이 환영처럼 어른거렸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계절, 똑같은 노란 꽃. 지독한 운명의 장난처럼 끔찍한 비극의 역사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석진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경찰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빗속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늙고 지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지만 그는 마치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주받은 영혼처럼 멈출 수 없었다. 수진 역시 혼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석진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다. 미경과 그녀의 가족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만견자실한 채 비극의 근원인 자신들의 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거대한 굴착기에 굉금이 울려 퍼지는 공사장을 향해 낡은 곰탕집의 노주인은 30년 전의 그날처럼 피 끓는 참회의 길을 다시 한번 달리고 있었다. 폭우는 세상을 삼킬 듯 맹렬하게 퍼부었다. 석진이 도착한 공사 현장은 철제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쪽에서는 거대한 굴착기가 굉금을 내며 낡은 건물의 잔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빗물과 진흙이 뒤섞여 발목까지 차오르는 현장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음산하고 위험했다. 석진은 굳게 닫힌 공사장 철문을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빗소리와 중장비 소음에 묻혀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녹슨 철제 펜스의 날카로운 부분을 맨손으로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거친 철조망이 그의 손바닥 살을 찢고 옷을 헤집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담을 넘어 진흙탕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할이나 석진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찢겨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폐허가 된 공사장을 헤매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철근 조각과 깨진 콘크리트 더미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상처를 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30년 전 수아를 앗아갔던 그 저주받은 노란 꽃 개나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얼마나 헤맸을까. 마침내 무너진 건물 잔해 옆 구석진 옹벽 아래에서 석진은 그토록 찾던 노란색의 작은 점을 발견했다. 개나리 덤불이었다. 30년의 세월 동안 끈질기게 살아남아 잿빛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노란 희망의 조각. 그리고 그 꽃 덤불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 할인이었다. 아이는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개나리 가지를 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노란 꽃 몇 송이가 위태롭게 쥐어져 있었다. 할이나 석진의 절규에 가까운 부름의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석진을 발견하자 공포에 질렸던 얼굴에 안도감과 반가움이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아버지, 꽃이 너무 튼튼해서 잘 안 꺾여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목소리가 석진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석진이 아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머리 위 굴착기에 반복된 충격으로 약해져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의 한가운데에 굵고 섬뜩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빗물을 머금어 수톤의 무게로 불어난 벽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하리니 웅크리고 있던 바로 그 자리를 향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석진의 눈이 극도의 공포로 크게 뜨였다. 30년 전 덤프트럭이 수아를 덮치던 그 찰나의 순간이 지독한 데자뷰처럼 그의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석진의 늙고 지친 몸속에 잠들어 있던 아비를 초월한 원초적인 분노와 보호 본능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로 앞으로 몸을 날렸다. 안 돼! 석진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할인의 작은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의 크고 굽은 등이 아이를 완벽하게 감싸 안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옹벽이 두 사람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엄청난 양의 흙먼지와 콘크리트 파편, 그리고 날카로운 철근들이 석진의 등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그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고 척추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인을 감싸 안은 팔의 힘을 결코 풀지 않았다. 잠시 후 뒤늦게 공사장으로 달려온 수진과 해숙이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사장님, 여보, 두 여자의 비통한 절규가 빗속에 묻혔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흙더미와 콘크리트 잔해 밑에 깔려 미동도 없는 석진의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수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흙더미를 향해 달려가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흙더미 밑에서 석진의 피로 붉게 물든 셔츠 자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 아래에서 기적처럼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파? 할인은 석진의 품 안에서 단 한 군데의 상처도 없이 무사했다. 하지만 아이를 지켜낸 늙은 노인은 쏟아지는 빗물과 함께 붉은 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할인이 떨어뜨린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노란 개나리 가지가 부서진 채 쥐어져 있었다. 수지는 석진의 축 늘어진 몸을 붙잡고 미친 듯이 오열했다. 사장님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30년 전 딸을 지키지 못했던 늙은 아비는 30년이 흐른 오늘에서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아이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냈다. 빗물이 석진의 얼굴 위로 흐르는 핏물을 씻어내렸다. 그의 굳게 감긴 눈가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지며 비극의 현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채운 것은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다. 수술실 앞 붉은 등이 꺼지기까지 10시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수진과 해숙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은 채 핏기 없는 얼굴로 기도만 반복했다. 하리는 엄마의 품에 안겨 지쳐 잠들어 있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피로에 지친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척추와 두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환자분의 생존 의지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과 해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석진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 붕대로 온몸을 감싼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뿌연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어온 해숙의 주름진 얼굴이었다. 여보. 석진의 갈라진 목소리에 해숙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석진의 시선이 옆으로 향하자 그곳에는 수진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든 할인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마르다 못해 바스러질 것 같은 노란 개나리 가지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석진은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끔찍한 악몽에서 마침내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지난 사흘간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줄곧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수아는 더 이상 자신을 원망하며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다. 이제 아빠를 용서한다는 듯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세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미경은 불법 철거, 용역동원 및 아동유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첫째 아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그녀의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건물주 명자 역시 불법 재개발 커넥션이 드러나면서 가진 건물을 모두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반면 석진의 의로운 희생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성금과 후원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낡은 곰탕집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동네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명자에게 넘어갔던 식당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해 석진의 이름으로 돌려주었다. 석진이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던 날 곰탕집은 예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말끔하게 수리되고 새로 단장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그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다. 하리는 아장아장 걸어가 석진의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아이는 곱게 말려 책갈피에 끼워두었던 노란 개나리 가지를 꺼내 식당 벽에 걸린 수아의 낡은 사진 액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수아 언니, 내가 할아버지 대신 꼭 가져왔어. 이제 할아버지 아프게 하지 마. 아이의 티 없는 진심 어린 속삭임에 석진의 굳은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할인의 작고 여린 몸을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남자의 목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고 비통한 통곡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딸을 잃은 아비의 한 아내에게 미안했던 남편의 회한,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뜨겁고도 정화되는 눈물이었다. 수진과 해숙은 말없이 다가와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 사람은 지독한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의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10년 후 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석진 곰탕의 문 앞에는 오늘도 영업 중 팻말이 든든하게 걸려 있다. 식당 안은 구수한 곰탕 냄새와 손님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석진은 휠체어에 앉아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허리는 굽고 손은 떨렸지만 손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해숙이 앉아 단골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방에 뜨거운 불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제 30 후반이 된 수진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석진의 그것처럼 능숙하고 단단했다. 이모 3번, 테이블 깍두기 추가요. 교복을 입은 채 쟁반을 들고 식당 안을 날아다니는 앳된 소녀, 어느덧 15살 중학생이 된 할인이었다. 할인은 손님들에게 곰탕을 날라주며 씩씩하게 외쳤다. 할아버지 할머니 7번 테이블 파만이요. 석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이 끓여낸 뽀얀 국물을 커다란 국자로 떠올렸다. 진하게 우러난 국물에서 지난 10년간의 모든 시련과 행복이 따뜻한 김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절망 속에서 한 그릇의 온기는 기적처럼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켰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 네 사람은 식당 앞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봄밤의 바람을 쐬고 있었다. 할인이 석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곰탕 끓일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석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할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1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작은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우리 강아지, 곰탕 할아버지가 제일 기대하고 있을게.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밤의 공기 속으로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지만 절망의 끝에서 내민 작은 손길이 때로는 상실의 아픔을 뛰어넘는 더 큰 빛으로 삶을 채워준다는 것을 낡은 곰탕집의 밤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싱